예, 저희가 이제 농촌사업과 한국 YMCA 운동의 그 토착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1920년대 그 YMCA 농촌 운동과 관련해서 1편의 그 논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3년도부터 35년도까지 10년, 12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YMCA 농촌운동의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YMCA 내적으로 또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농촌운동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배우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어, 오늘 2부죠. 동일한 주제로 2부로는 그 이제 이런 농촌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농촌 운동이 마무리되어지면서 가졌던 YMCA 내부에서 가졌던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 갖고 있었던 당대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그 모색이랄까요? 그리고 또 사회를 보는 시각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처음에 이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게 이런 그 20년대 그 농촌 사업과 더불어서 YMCA 운동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이념 모색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20년대 기독교계 사회운동 논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수양동호회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흥업부락부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수양동호회와 흥업부락부 계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보험과 그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서 좀 음. 이렇게 그때 당대에 가졌던 고민들, 또 네.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앞서서 이제 YMCA 농촌 사업이 한국 YMCA 운동 제1기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였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킬러 콘텐츠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어떤 이념적인 논의, 이런 게 이제 짝을 이루면서 전개되었던 거죠. 어, 그러한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 논의를 주도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YMCA는 물론이고 기독교 사회운동 전반의 어떤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창호 계열과 이승만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안창호 계열이 국내 안창호 계열이 이제 수양동회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의 이승만 계열은 신흥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밀 결사인 흥업부락부로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 논의가 진행되는데, 먼저 YMCA 농촌 사업 역시도 세계 기독교계의 어떤 새로운 각성, 기독교의 토착화와 실제화에 대한 각성에서 농촌 사업이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192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 논의 역시도 그런 세계 기독교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전개되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의 토착화와 실제화라는 이 화두를 가져오게 했던 그 베이스가 뭐였냐? 그거는 소셜 가스펠이었죠. 미국의 뭐 월터 라우셴부시가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을 이제 제창을 하고,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한국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라는 이제 예, 논쟁 또는 담론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돼요. 그래서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이 필요하고, 그런 사회 구원의 과정에는 뭐 민족 구원도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사회 구원, 사회 복음, 이런 차원의 논의가 이제 1920년대 기독교계에 이제 전개되면서 그런 사회복음의 연장선상에서 농촌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은 그 당시 192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 진영의 공통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과 더불어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이념 모색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1920년대 중반부터 YMCA, 특히 학생 YMCA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독교 사회주의 담론이에요. 1925년에 그 조선공산당이 결성되면서 반종교 운동이 전개돼요. 이 반종교 운동, 뭐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공산주의 세력에 이제 도전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이념적인 갈등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3.1운동을 주도한 게 어디예요? 바로 기독교, 천도교 같은 종교계가 이제 우파 민족주의 진영의 주요 거점이 되었던 건데, 이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지식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면서 이제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사회주의 세력이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우파 민족주의 이 세력을 견제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파 민족주의의 주요 거점이었던 기독교계, 천도교계를 타켓으로 반종교 운동이 전개됐다. 결국은 1925년에 반종교 운동은 기독교가 아니라 민족운동의 주도권 다툼의 일환으로 반종교 운동이 전개됐다. 나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게 반종교 운동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계 내부에 이제 다양한 대응들이 있었죠. 그 중에 뭐 당연히 이제 그 사회주의 유물론자들 안 돼 하는 이제 입장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특히 나름 기독교 사회운동 진영의 진보적인 블록을 대표하는 청년 학생층들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예수야말로 이 민중구원, 민중에 기반한 어, 운동을 펼쳤던 그런 분이고, 민중 해방의 어떤 역사의 신기원을 장식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의 중심은 그런 사회주의와, 기독교 이념이 사회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자체가 사실은 사회주의의 원형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 담론이 제기되고, 특히 그 무렵에 일본의 우리가 하천풍원이라고 부르는 네. 가가와 도요이코의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 사회 운동을 주도했던 가가와 도요이코의 애 사회주의론이 국내에 소개되죠. 유물론적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사랑, 애를 키워드로 하는 사회주의. 이게 이제 기독교 운동의 본령이다라고 하는 애 사회주의론이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그러한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 담론이 학생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죠. 그 당시에 이제 YMCA 연합회 학생부 간사가 이대희였는데, 이대희가 그런 기독교와 사회주의 담론을 주도했고, 그런 속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독교 사회주의 담론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가와 도요이코의 영향력이 이제 아주 지대했다. 그러한 이제 속에서 어, 지난번에 앞서서 얘기한 그 앞서 이야기한 그 배민수 목사, 예. 이런 분들이
기독교 사회주의, 가과도의 기독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농촌운동을 전개하고 했죠. 그래서 그 YMCA 운동 제1기의 킬러 콘텐츠인 농촌 사업이 작동하는 과정에 그 이념적 베이스로서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과 기독교 사회주의 이게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았고 상대적으로 YMC 신호 총무가 이끄는 YMCA 연합회 이쪽은 기본적으로 세계 기독교계의 소셜 가스펠, 기독교의 토착화 실체와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활동을 펼쳐나간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YMCA 연합회 이대위는 수양 수양동의 회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창호계의 수양동의 멤버였던 그 이대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학생 YMCA에서는 기독교와 사회주의 담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독교 사회주의 담론이 이제 그 학생 YMCA를 중심으로 전개됐고 그 배경에는 또 안창호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계 안창호계 할 거 없이 다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전제는 같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안창호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학생 YMCA의 경우에는 기독교 사회주의 담론이 이 안에서 이제 또 특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었다. 이게 이제 YMCA 일기 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YMCA 이념 모색이 바로 이런 사회복음, 기독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특히 기독교 사회주의 담론은 학생 YMCA 중심이 됐고 학생 YMCA는 이대위 간사를 비롯한 안창호계 인물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런 정도로 당대의 이념 모색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지금 말씀 계속 이제 지난달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제 느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긴 한데 우리가 이제 YMC를 인식하는데도 보통 보면 이제 이쪽 그 소위 경기 지역 중심의 서울 중심의 이제 그 역사 인식이 또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간에 평안도 중심의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제 조만식 선생 이렇게 평안도 출신의 이게 YMCA에 대한 운동에 대한 이해와 방식 그리고 또 이제 이쪽 그 서울 경기 중심의 이렇게 그 또 이제 남쪽 중심의 이제 YMCA에 대한 인식이 약간의 또 좀 이렇게 결을 같이 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 주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 이제 이대휘 선생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사회주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독교와 사회주의에 대한 고민은 이때 당시에도 이제 치열하게 그렇죠.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 역사에서 보면 또 80년대 이제 또 기독교 운동 맞아요. 진영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마르크시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이제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들이 우리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수양동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계의 그 협동전선이랄까요? 뭐 이렇게 전선이라는 표현이 요즘은 또 좀 잘 낯선 그 표현이기도 한데 연대 운동으로 이렇게 출범했던 기독 신우회가 이제 기독주의라는 표현을 사용을 예. 해요. 예, 이게 기독주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기독주의를 통해서 표방했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도 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1927년에 비타협정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민족 협동전선으로 신간회가 그쵸. 만들어졌죠. 예, 그렇게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신간회의 주축 멤버 중에 하나로 이 흥업글악부 계열이 참여해요. 그 흥학불학부 회장을 했던 이상재 선생이 신간의 회장을 한 데서 나타나듯이 이제 흥학불학부 계열이
신간의 결성에 아주 열심히 참석을 했죠. 그런데 수양동회 계열은 초기에 이 참여 부분에서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했어요. 그런 속에서 신간회의 본부의 간사로 참여했던 수양동회 멤버가 조병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병옥, 유석 조병옥 하면 이제 뭐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 반공주의자 이런 면모를 기억하는데 신간의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조병옥은요, 그때 조병옥과 달라요. 바로 사회주의자와의 협동전선인 신간회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 간사로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조병옥이 수양동회를 바라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광수식의 민족 개조론 여기에 이제 물들어 있는 수양동회 갖고는 수양동회 이거는 안 된다. 맞아지면 수양동회 개조론을 피죠, 조병옥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주요한 선생 같은 분이 이제 동조를 하고. 그래서 조병옥, 주요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수양동회 개조론을 주장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수양동회 멤버들의 신간의 참여가 잇따르게 되는데 그 기폭제가 된 게 신간의 평양 지회의 결성이에요. 그래서 신간의 평양 지회가 결성돼서 조만식 선생이 평양 지회장을 맡고 여기에 이제 수양동회 멤버들이 대거 평양 지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수양동회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본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흥업그락부가 중심이 됐는데 이후에는 수양동회 멤버들도 신간에 참여해요. 그런데 수양동회 안에는 신간의 참여파와 비참여파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양동회 우파 좌파가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신간에 참여한 수양동회 개조론자, 수양동회 좌파, 나는 걸 이제 도산 좌파라고 그러는데 도산 안창호의 정신을 좀 더 진보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이제 도산 좌파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신간회가 만들어지니까 기독교의 계 내에도 그에 상응하는 협동전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치 1987년 민주화 그 무렵에 전민련이라고 전국 그렇죠. 민족민주운동연합이 만들어지니까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기사련이 그에 만들어졌죠. 상응하는 자매단체로 기독교 사회운동연합, 기사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민련이 만들어지고 전민련과 기사련의 어떤 이런 그런 어떤 패키지 비슷하게 신간회가 만들어지니까 신간회에 상응하는 기독교계의 사회운동 협동전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산 좌파들이 중심이 돼서 기독 신우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쨌든 수양동회계 흥옥구락부계가 같이 참여해서 신우회를 만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흥옥구라 북쪽의 핵심 인물이었던 신웅호는 빠져. 이제 이런 헤게모니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기독교계의 사회운동 협동전선으로 기독 신우회가 결성되고 거기에서 선언을 해요. 기독 신우회 선언을 발표하죠. 이게 나는 일제하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어떤 이념모색의 결정판이다. 기독 신우회 선언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사회복음주의의 중흥을 통한 기독주의의 민중화와 실제화를 우리는 지향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의 중흥을 통한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소셜 가스펠,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베이스 위에서 기독주의의 민중화와 실제화를 추구한다. 기독주의의 실제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주의의 실제화, 이게 농촌 사업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주의의 민중화, 이건 뭘까? 이거는 이제 앞선 기독교 사회주의 담론까지 포괄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이때 표방되었던 기독주의의 정체는 뭐냐? 기본은 사회복음 플러스 기독교 사회주의 이퀄 기독주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기독주의라는 것을 표방했느냐? 이 기독주의는 영어에 외국에 없는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만의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나는 이거를 영문 초록으로 기독주의 관련 논문 쓰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크라이스트 대시이즘 이렇게 써놨어요. 아, 크리스천이즘 뭐 이런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즘이라면 크라이스티즘 이렇게 이게 예, 뭐냐면 기독이라는 것 때문에, 예, 예, 기독주의라는 거가 표방되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는 막시즘의 도전이라는 거를 전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시즘은 사회 이념이잖아요. 기독교는 종교잖아요. 종교와 사회 이념이 서로 경쟁하고 이런 시스템은 서로 엇갈리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종교와 사회 이념. 그러면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막시즘과 경쟁할 대표 선수를 만들자. 기독교의 사회 이념을 만들자. 기독교의 사회 이념으로 막스주의에 맞서는 기독주의. 이 개념에서 기독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이념 차원의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기독교의 사회 이념이라는 의미에서의 기독주의. 그렇게 되면 막스주의, 기독주의 서로 같은 주의끼리 뭐 속된 말로 다이다이 붙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는 막스주의를 굉장히 의식한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그것이 반공주의냐 그렇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주의의 민중화라는 데서 나오듯이 누가 민중 해방을 위해서 기독주의가 더 제대로 복무하느냐, 막수주의가 복무하느냐, 우리 경쟁해보자라는 의미예요. 오늘날의 반공주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기독주의와 막수주의가 서로 경쟁하고 그 경쟁은 어느 과정에서 하느냐, 민중해방에 어느 게 더 유용한 이념인지, 막수주의냐, 기독주의냐,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기독주의의 이면에는 사회복음, 그리고 또 한편에는 기독교 사회주의, 이게 서로 결합되면서 기독주의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신후의 선언에 나타난 기독주의의 민중화와 실제화 선언은 1920년대 사회복음 기독교 사회주의를 양대 축으로 해서 전개됐던 기독교 사회운동의 이념 모색의 결정판이 기독주의로 이렇게 귀결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독주의의 정체를 이제 그렇게 막스주의에 대응하는 기독교의 사회 이념으로서의 기독주의. 이렇게 이제 기독 신후에서 기독주의를 표방하니까요. 앞서 배민수 숭실 전문 학생 YMCA의 농촌 사업을 했던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기독교 농촌 연구회가 자신의 어떤 강령으로 우리들은 기독주의적인 농촌 사업을 실천한다. 이게 기독교 농촌 연구회의 자기 강령이에요. 기독주의적 농촌 운동의 실천. 그러니까 이제 기독주의가 벌써 퍼진 거죠. 그러니까
기독 신우회 선언에 머무른 게 아니라 기독교 농촌 연구회 이쪽 배민수 목사 뭐 그 위에 이제 조만식 선생도 이 기독 신우회 멤버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고요. 이게 기독교계 내부의 기독교 사회운동 내부의 기독주의가 퍼져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게 천도교까지 전파돼요. 천도교도 같은 반종교 운동 속에서 대응 논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도교도 종교잖아요. 아, 기독교계에서 기독주의를 표방했다. 그러니까 바로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천도교에서 뭐를 상한한 줄 알아요? 수은주의, 네? 수은주의, 아하. 수은 최재우, 음. 최재우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서로 호를 따서 그리스도주의, 음. 기독주의라고 하니까 천도교 쪽에서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계에서 기독주의를 표방했으면 우리도 수은주의다. 그래서 1930년 요 무렵부터 천도교 쪽에서는 수은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발견을 못했죠. 기독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기독교 사회운동의 이념 모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제대로 못 봤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그냥 기독주의 그냥 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의를 붙인다는 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1980년대 우리 세대들이 막스주의와의 어떤 관계 설정 속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이 시절의 고민과 맞물려서 기독주의라는 이거를 보니까 이게 남다르게 보인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어 기독교계만 그런 게 아니라 천도교계도 막스주의에 대응해서 경쟁하면서 수은주의를 음. 기독주의를 벤치마킹해서 수은주의를 표방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기독주의는 1920년대 사회복음 기독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기독교 사회운동의 이념 모색이 막시즘과 경쟁하는 새로운 기독교의 사회 이념으로서 음. 기독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독주의 이렇게 막 이렇게 붙는 첫 번째 느낌은 대단히 폐쇄적일 것 같다. 그리고 대단히 어, 적대적일 것 같다.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중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응, 들면 이제 마르크시즘이 예를 들면 이제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이제 응, 팽배해지면서 사회 식민지 해방 운동의 하나의 주요한 논거로서 팽배해지면서 기독교계가 본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 응, 이념적 틀로 이제 응, 기독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응. 명칭 자체가 갖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폐쇄적일 것 같고 적대적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상에서 보면 그런 폐쇄적이거나 적대적 개념이 아니라 응. 본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적 틀로서 이제 기독주의라는 용어를 예,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그 기독교의 민중화, 실제화에 대한 응.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한다면 이게 신우회가 어떤 실제로 이렇게 그 공동의 그 활동을 프로그램을 갖고 있던 단체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 활동하는 그때 당시 독립운동했던 또는 그 활동했던 멤버들의 회의체? 뭐라고 예. 설명을 해야 이게 됩니까, 이제 이게? 기독 신우회가 잘 음. 알려지지 않은 게 있으나 이유가 이제 미미했던 거죠. 결론은 뭐냐면 예. 어, 안창호계 이승만계 예. 수양동의 흥업구락부 계열 사이에 음. 원활한 협조를 음. 이뤄내지 못함으로써 어, 선언을 멋있게 했는데 구체적인 활동은 음. 미약한 이런 음. 상태로 갔다라는 게 이제 기독신우회의 한계죠. 음. 음. 하지만 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컸다. 그런데 음. 기독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 하셨는데 실제로 이 기독주의 안에 음, 스펙트럼이 음, 좀 컸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예가 앞서 얘기한 기독주의적 농촌 사업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기독교 농촌 연구회에 예, 세 명의 핵심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핵심 멤버들의 해방 후 행적을 보면 음, 기독주의의 스펙트럼이 이런 편차가 있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먼저 그 기독교 농촌 연구회 장로의 농촌 운동을 후기 농촌 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 농촌 연구회 예, 출발은 평양 숭실 전문 학생 YMCA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에 세 음, 명의 핵심 멤버가 한 명은 회장이었던 배민수였고요. 음, 또 한 명은 숭실 전문 학생 YMCA 출신의 최문식 음, 대구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대구의 그런 사회주의 대구 YMCA가 사회주의 쪽하고 엮이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연결고리를 한 게 이 음, 최문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숭실 전문 출신은 아닌데 평양신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이제 기독교 농촌 연구에 참여했던 한국의 구른투비라고 불리는 이제 유재기 목사. 이 세 사람이 이제 기독교 농촌 연구의 핵심인데 이 세 사람의 해방 후 행적을 보면요. 먼저 배민수는 음, 어, 기독주의에서 평생 배민수 목사는 사회주의적 신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 반공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래요. 일반적 반공주의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데 음, 이네들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면서 반유물론이에요. 음, 그 반유물론을 굉장히 강조했던 게 배민수 목사예요. 그래서 해방 후에는 반공주의자가 돼요. 근데 반공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 음, 반공주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승만 진영에 합류하고 활동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반공 진영에 나서는데 50년대 뭐 삼해농장이니 뭐 이런 데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거는 보면은 이건 사회주의예요. 배민수 목사는 죽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해요. 그러나 반유물론이 해방 후에 반공으로 이렇게 가서 또 투철한 반공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인 면모를 갖는 게 배민수 목사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반대편으로 정반대편으로 음, 대구 YMCA에서도 활동하고 했던 음, 최문식 이분은 나는 예수의 정신을 막스의 방법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음, 라고 표방을 해요. 음,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사회주의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 예수의 정신을 막스주의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해서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에, 오히려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기우는 모습을 보였고 해방 후에 에, 인민당 뭐 이런 데 활동하고 경상북도 인민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했나 아마 그렇죠. 최문식 목사가. 음, 그러다가 어, 10월 폭동 때 이제 주모자로 체포당하는 이런 어, 비극적 삶을 살았던 분이 최문식 목사인데 이분은 이제 예, 기독교와 사회주의 쪽에서 오히려 음,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예수의 정신을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제 막스주의를 통해서 실현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정신을 막스주의를 통해서 실천한다. 배민수는 반막스주의, 비막스주의에서 반막스주의로 발전해서 반막스주의적 사회주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양극에 있었고 그 가운데 유재기 목사가 있는데 이 유재기 목사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가 제창한 애사회주의를 평생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그걸 뭐냐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사랑의 사회주의를 실천한다. 이게 유재기 목사예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배민수, 맨 왼쪽에 같은 기독주의 진영 안에서도 맨 오른쪽에 배민수, 맨 왼쪽에 최문식, 가운데 유재기. 이렇게 해서 서로 편차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기독주의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 그 이제 응답하는 그 기독교계의 그 운동 활동하시던 분들의 이렇게 정신사, 사상사 또는 신앙적 이렇게 예, 맥락을 좀 이렇게 그 해석을 또 좀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좀 다시 해봐야 되는 측면이 예, 없지 않아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배민수, 유재기, 최문식의 기독주의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 우리가 1980년대에 그러니까, 유학생 운동하면서 가졌던 이 정체성, 크리스찬 음, 음,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의 음, 흔적들을 그대로 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옳고 그름 또는 어디에 기반해서 뭐 사람이라는 게 음, 이렇게 그 객관성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음, 담보가 되겠습니까만 어디에 기반을 해서 음, 토론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좀 개방적이고 오픈된 방식으로 이렇게 음.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현재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한국 교계 큐메카 운동 진영을 보면 지금 뭐 변민수 목사님은 우측의 세 분 중에 이제 우측으로 했지만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우파라는 건 개신교의 우파라는 거는 뭐 자본주의 신봉자들 아니에요. 물신주의자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예, 같은 반공주의자지만 배민수 예, 목사님 그러니까 예, 사회주의자였어요. 좀 그런 그 좀 이렇게 그 지금 한국 개신교 놓고 상황의 교육화 운동이나 한국 음, 개신교 전체 놓고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 사회 대응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응답하는 이제 정신사적 흐름들이 어떤 거였는가에 대한 풍부한 토론이 좀 음, 필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일단 어쨌든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그 지금 말씀 주셨던 거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골조가 이런 것 같아요. 수양동호회 안창호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 중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놓고 음, 생각하면 평안도 지역 중심에 안창호 선생 중심의 수양동호회가 있고 음. 수양동호회를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그 동네 안에도 좌파 우파가 예, 나눠졌다. 네. 조병옥 씨나 이런 그 소위 두산 좌파들에 의해서 신우회 운동이 이렇게 제안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네. 흥업부락부 멤버들도 일부 참여를 네. 했지만 음, 흥업부락부 주요 멤버였던 신흥우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네. 거고요. 그리고 이게 흥업부락부는 지난달에 했던 5, 6편에 보면 이제 6편에 보면 음, 흥업부락부가 뭐냐에 대한 이렇게 네. 설명이 나옵니다.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흥업부락부는 하여튼 이승만에 의 대한 국내 이렇게 조직. 네트워크에 네. 그뭐 이상재 선생이나 이런 멤버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게 흥업부락부에 대한 또 개혁 세력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이제 네. 적극신앙단 운동으로 이렇게 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 20년대 이게 아마 20년대 뭐 30년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수양동호회나 흥업부락부 이 맥락이 음, 가는 것 같고 이게 해방 후에도 이제 계속 그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흥업부락부 계열이 이제 정권을 음, 음, 장악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안도 지역이나 이제 소위 또 이제 분단되어지는 북쪽에서 그 이루어졌던 그 음, 일제화 운동이 그런 정신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사에서 보면 이렇게 부실해지고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갔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수양동호회 중심의 안창호 선생의 수양동호회 중심의 운동을 좀 음,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제 음, 마지막으로 불학부를 개혁하고자 했던 신흥으로 중심으로 한 적극신앙당 네. 운동이 도대체 뭔지 예? 네. 이게 보통 그 교수님도 이제 YMCA 운동에 특히 이제 YMCA와 관련해서 보면 YMCA 운동에 이제 분열과 쇠퇴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음, 하시는데 적극신앙당 운동에 대한 설명과 왜 이게 YMCA 운동이나 네. 한국 그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덧붙이자면
수양동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주의 쪽에 친화적이었던 건 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광수나 수양동의 이광수, 평양의 그 김동원 장로, 산정교회 김동원 장로 이런 사람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양반들은 오히려 자본주의, 그러니까 김동원 장로 이런 양반들은 자본주의 신봉자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는 이 이념적인 것보다는 이게 지역적 학연 뭐 이렇게 이런 카테고리가 예, 좀 더 강한 거 그런 것도 아니었나요? 예, 있지만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세력은 수양동회의 일부 세력, 어떻게 보면 소수파, 음, 수양동회 내 개혁 세력, 소수파, 아, 혁신 세력 이렇게 국한됐다. 그러니까 예. 수양동회 전체로 보면 오히려 소수파였다. 이제 요거를 전제로 하고 기독교 사회주의 논의가 수양동회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정리됐다는 거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선 살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국신앙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흥업구락부가 비밀결사로 결성될 당시에 이 원로 그룹이 윤치호, 이상재, 윤치호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1927년에 신간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이상재 선생이 그해 돌아가시죠. 병으로. 그리고 이제 윤치호 뭐 이런 원로 그룹들이 있는데 윤치호 같은 경우 어, 백오인 사건 이후에 사회운동에 신경 거의 안 쓰잖아요. 적극적인 친일을 하는 거는 중일전쟁 이후인데 이때는 음. 뭐 친일도 반일도 아닌 그냥 이제 필요할 때 로비하고 뭐 이런 수준에서 이게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재 선생 돌아가신 이후에 흥학불학부 부장을 윤치호가 맡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활동, 뭐 비밀 결사기도 했지만 활발한 활동 뭐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죠. 이러니까 이제 흥업구락부 내에 소장 세력을 소장파를 대표하는 신우가 열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흥업구락부 갖고는 뭔가 이 일을 도모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그 1932년 이 무렵부터 이 흥업불학부를 대체할 조직을 준비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때 음. 그러면서 적극신앙단을 조직하는데 적극신앙단을 조직하면서 벤치마킹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나치 히틀러 유겐트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이때 나치즘에 이렇게 좀 신흥화가 기울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파시스트냐 신우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 흥업불학부와 같은 이런 방만한 조직을 갖고는 뭘 도모할 수 없다. 저 음. 나치 조직처럼 뭔가 일사불란하게 딱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계 전위 조직을 만들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예, 전위 조직을 예, 만들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신앙단을 만들었죠. 적극신앙단의 이념이나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의 어떤 기본 음, 원칙이 적극신앙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파시스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이 파쇼의 영향을 받았다, 나치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적극신앙단의 조직 체계에 나타나요. 음,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적극신앙단의 단장이 신웅무예요. 음, 그러면은 이 그 당시에 흥사단 안창호 있죠. 흥사단 수양동호회는 꼭 상권 분립의 원칙을 음, 지키면서 조직을 해요. 그러니까 어, 입법부에 해당하는 이사회, 음,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부,
그다음에 사법부에 해당하는 감찰, 감사부 음, 이렇게 해서 상권 분립의 조직을 항상 유지해요. 안창호 계열의 흥사단이나 수양동은. 그런데 아마 흥업구락부도 그랬을 거예요. 비밀결사에서 조직의 실체는. 음, 그런데 적극신앙단에 오면은 이 조직 체계가 상권 분립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우 1인에게, 단장인 음, 신우 1인에게 집중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없어. 음, 이사회가 없는데 이사회를 대신하는 조직이 참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적극신앙단. 이사회와 참사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사회는 의결기관이에요. 음, 참사회는 뭐냐? 자문기구예요. 아하. 단장에게 단장에 대한 자문하는 자문권. 거지 음, 독자적인 의결을 하는 기구가 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신호 1인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조직 체계를 이제 가지고 뭔가 일사불란한 기독교계 전위 조직으로서 이제 활동하겠다 하면서 적극신앙단을 이제 32년 무렵 이렇게 결성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적극신앙단을 결성한 다음에 이 신웅우가 이제 신웅우의 패권주의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YMCA 사회운동 일기에서 그 중심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게 신웅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진리가 신웅호에게도 적용되었는지 신웅호가 이제 이 적극신앙단을 결성할 무렵부터는 이제 패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전위 조직으로 적극신앙단을 만들고 이 적극신앙단이 기독교계의 교단, 사회단체를 다 장악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하죠. 그래서 1934년에 신우 본인이 기독교 조선 감리회 소속 감리교인이죠. 음, 근데 이제 기독교 조선 감리회에 총회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부터 적극신앙단이 개입해서 좌파 인물들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그래서 10월 달에 34년 10월에 감리회 총회가 열렸을 때 그 감리상가 그 요즘 하는 총회장을 네, 감독, 뽑는데 감독회장. 맨 위에 음, 그 당시에 이제 감리회가 조선 감리회가 이제 일본 이렇게 아우르는 그 감독 밑에 있다가 조선 감리회가 독립한 상황에서 조선의 감리교회를 총괄하는 그 음, 회장을 뽑는 선거에 개입을 해서 적극신앙단 좌파 인물을 거기에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적극신앙단 쪽에서 뭐 총회 대의원 선거부터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좀 약간 이 패권주의 선거 개입하면서 이게 좀 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켜요. 결국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웅과 밀었던 총회장이 떨어지고 양주삼 남감리회 쪽에 이제 인물이 당선이 되는데 이 양주삼이 평안도 사람이고 남감리회예요. 감리교가 남북감리회가 합쳐서 조선감리회가 됐는데 남감리회 쪽은 소수파죠. 상대적으로 소수파예요. 음, 윤치호도 이제 남감리회 소속이긴 한데 소수파. 그 대신 선거 때는 어때요? 소수파들은 표가 뭉치죠. 똘똘 뭉치죠. 음, 소수파들은 이제 표의 음, 분산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양주삼이 평안도 출신이에요. 음, 그러니까 북감리회 쪽에 제일 지분이 큰 지역 중에 하나가 이게 평안도죠. 그러니까 평안도 표와 난감리의 표를 음, 가져와서 오면서 결국은 어, 신우가 밀었던 부분이 김영훈가 뭐 하여튼 그 적극신앙단의 멤버인데 이 사람이 떨어지고 양주삼이 이제 총회장에 그러니까 감리상가 뭐 하여튼 여기에 음, 총회장이죠 요즘으로 치면 당선이 되니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각종 분란을 일으켜서 드디어 이제 용의선상에 오르는 거예요. 기독교계 감리교의 패권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 적국신앙단 쪽에서 각종 공작을 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4년에 장로회 총회가 열려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기호파와 관서파, 그러니까 평안도와 서울 쪽의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해서 이 워낙 이 평안도 쪽이 장로교에서는 뭐 절대 세니까. 다수를 차지하니까 여기서는 총회장을 당선시키는 거로 공작을 피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울, 경성노회, 그다음에 호남 지방의 전라남북, 전남노회, 전북노회, 순천노회를 추동해서 별도의 총회를 꾸리는 아하. 이 총회 분립 운동을 펼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두 쪽 내려고 그런 거지. 기호파와 간섭파로 두 쪽 내서 기호파 총회를 별도로 장로교 총회를 꾸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또 펼쳐서 문제를 일으키죠. 이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나눠지는 50년대 나눠지는 그 배경에 신학적 노선 차이도 있지만 요때 총회 분립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기장 쪽으로 가요. 오히려 그 경성노회, 그러니까 적극신앙단 단원은 아니지만 자신의 우호 지분으로 신흥우가 포섭하려고 했던 게 함태영 목사거든요. 이 함태영 목사를 비롯해서 이 전라도 지역, 호남 예. 지방의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총회 분립운동을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50년대 기장 예장 나눠질 때 기독교 장로회는 두 세력의 연합이에요. 하나는 북간도 교회, 그러니까 카나도 연합 장로회. 이쪽은 굉장히 진보적인 뭐 이제 뭐 문익환 목사 뭐 이렇게 등등해서 환경도 북간도 인맥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뭐냐면 바로 이때 총회 분립 운동에 참여했던 호남 인맥이에요. 호남의 교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저 이승만 정권 때는 기장이 오히려 교회에서 기장이 박정희 정권 때 막 맞서 싸우지만 이승만 정권 때는 기장이 오히려 특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승만파 아니에요 이게. 이승만 신웅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 캠퍼스도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주선으로 이렇게 캠퍼스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느 한 가지 색깔로 기독교사를 역사를 봐서는 안 되는 흥미로운 대목이긴 한데요. 아무튼 1934년에 와서 적극신앙단이 전위 조직을 자처하면서 감리교 장악하고 장로교 반쪽 내서 그 반쪽을 장악하고 하는 이제 공작을 폈는데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무리를 일으킨 거죠.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한번 눈이 돌아가면 그런가 봐요. 흥업구락부 계열이 중앙 YMCA와 연합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대세를 이것도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사불란한 자신의 조직으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YMCA 연합회의 대표적인 안창호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강사 이대위를 잘라내죠. 그러니까 명목이 뭐였어요? 구체적인 명목은 지금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대위를 잘라내요. 학생부 관서에서. 그래서 이대위는 거기서 잘린 다음에 조선 면려 청년회, 그러니까 장로교 청년 예. 거기 회장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오늘날의 장청 운동을 지도하는 걸로 이제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제 활동지를 변경하는데 아무튼 어 안창호 계열을 대표하는 학생 YMCA를 지도하던 학생부 감사 이대희를 잘라내요. 뭐 이거는 원래 그 둘이 라이벌이고 앙숙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같은 흥업구락부 계열 내부에서도 이렇게 윤치호나 뭐 이런 원로 그룹하고 친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 말 잘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을 또 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마 현동환 뭐 이런 사람들을 쳐내기 시작한 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흥업구락부 계열 내에서도 자기 말 잘 듣지 않는 멤버들까지 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수양동의 흥업구락부의 대결 구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흥업구락부 내부의 적극신앙단파, 비적극신앙단파의 대립구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전선을 기독교계 전반으로 전선을 그냥 확장해서 장로교, 감리교, YMCA 안에서도 안창호계는 물론이고 같은 이승만계 내부에서도 이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을 쳐내는 구도에서 온갖 분쟁이 34년 특히 34년에 아주 결정적으로 기독교계 내 분쟁이 아주 극심했는데 그 핵심에는 적극신앙단이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윤치호, 양주삼 이런 기독교계 원로 바로 이제 감리교의 감리사 그러니까 총회장이 된 양주삼 뭐 YMCA의 원로인 흥업구락부의 부장을 지낸 윤치호 이런 등등의 유지 인사들이 모여서 1935년 2월에 재경성 기독교 유지대회라는 걸 열어요. 유지들이 모여서 기독교계 원로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해요. 바로 적극신앙단의 그 패권주의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원로들이 나서서 이제는 적극신앙단을 정조준해서 타격을 가하게 되니까 이제 신흥호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국면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흥호가 1935년에 중앙 YMCA와 조선 YMCA 연합회의 총무직을 이제 사퇴하는 것으로 사퇴가 일단락됐는데 문제는 사실은 신흥호는 YMCA 사회운동과 영역을 같이 했던 인물이에요. YMCA 사회운동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어쨌든 물러나게 되니까 YMCA 사회운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YMCA는 분열 이어서 쇠퇴의 수순을 밟아가고 여기에 앞서 총독부의 압박도 강해지는 거죠. YMCA 농촌 사업을 그렇죠. 반제 농촌 운동인 농촌 진흥 운동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이런 압박도 강해지고 그런 속에서 신흥호의 사태로 YMCA 사회운동의 구심점도 사라지고 하면서 분열과 쇠퇴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일본 YMCA에 합병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길을 밟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흥의 공과가 있죠. 그런데 신흥의 과실과 관련해서 주목할 거는 신흥가 많은 YMCA 사회운동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패권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YMCA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거죠. 같은 흥업구락부 계열 내에서도 자기 말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YMCA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거든. 그 과정에서 같은 흥업구락부 계열 내부의 사람까지도 포용하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의 수족들로만 YMCA를 사유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YMCA 운동이 음,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는데, 이 데자뷰를 나는 어디서 봤냐면 음, 음. 제2기후 운동의 막판인 19세기, 저기 1999년인가요? 예, 2000년 버전에 서울 YMCA 사태에서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표영원 이사장이 서울 YMCA를 사유화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죠.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게 이런 사태가 어, 한 60년 전에 60년 전에 또 서울 IMC에서 신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죠. 전태국 선생님이 쓴 그 Y 새끼다리인가 그 책 네, 네. 소책자에도 보면 이제 그 적극신앙당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오면서 그거의 마지막 그 어, 버전이 그 그 표영사가 서울아이 사태를 감리교의 복흥파가 아니라 뭐 복흥파인가 무슨 파예요. 음, 그거를 대표하는 패권 세력인데, 음, 음, 표영원 목사의 감리교 계보가 출발이 어디냐면 음. 신우의 적극신앙단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해방 후에 그 표용은 목사가 참여하고 있던 감리교 계보로 연결이 돼요. 음, 그러니까 참 그 좋은 거는 이어지고 안 좋은 거는 끊어졌으면 좋았겠는데, 에, 좋은 것도 물론 이어진 거죠. 해방 후에 1970, 80년대 시민운동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전성기가 예, 하니까. 그런데 안 좋은 거, YMCA 사유화 시도로 인한 YMCA 운동의 동력 상실이라는 이 안 좋은 전통도 60년 뒤에 다시 또 재현됐다. 이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죠. 예, 한국 개신교 진영 내에서의 뭐 이렇게 세위와 패권화, 그룹화, 뭐 이거는 뭐 지금도 뭐 그게 대다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참. 중심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바이러스나 뭐 이런 예, 게 예, 항상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들이 다 있는데, 내 예.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게 병으로 터져 나오는 거고, 평상시에는 다 내 몸이 알아서 그거를 다 이겨내고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명료하게 하면서 이게 적극 신앙단 사건이라는 건뭐 특정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흥과 조직된 아니, 사건은 삼십이 적극신앙단 사건 자체는 재경성 유지대회가 그러니까 32년도부터 시작해 35년 2월에 성명서 그러니까요. 발표한 그게 예, 사건이고, 적극신앙단은 32년부터 그러니까요. 35년까지 예, 활동하면서 이제 그 시- 패권주의 행태를 노골화했던 그러니까 신흥우가 흥업구락부에 대한 개혁의 하나의 방안으로 적극신앙단이라는 것을 32년도에 전의조 한국 그 음, 개신교 진영 내에서의 전의조직과 같은 형태로서의 적극신앙단을 32년도에 조직해서 거기에 이제 한 3년여 동안에 그 한국 개신교 진영 내 다양한 기구들, 교단들을 장악해 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그 와중에 35년도 2월에 이에 음, 대한 적극신앙당 운동에 대한 비판 토론이 음.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YMCA 관점에서 YMCA 총무를 사임하게 되는 여기 예. 요 3년여의 그 활동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개념이 적극신앙당 뭐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사건을, 매듭은 이제 35년도 2월. 그래서 이제 예. 적극실현당 사건은 35년도 2월에 그 유지들 원로들의 성명으로만 이렇게 해석되었지 3년여 활동의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갖고 있지만 해석해야 각종 될 게. 무리를 예, 예. 일으키다가 각종 무리를 그런데 일으키다가 윤치호가 나서면서, 그러니까 같은 편이 나서니까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뭐 좀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한번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뭐냐면 이제 30년대 이제 중일 전쟁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37년. 이제 그 3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일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에 참여하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
만주 전쟁 만들어지고 이게 속에서 YMCA나 기독교 진영이나 또는 그 내국에 있었던 그 운동이 이렇게 적이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음. 일제의 눈을 피해서 좀 더 뭔가 열심히 좀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는 그거는 적극시장단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적극시장단이 혹시 공식적으로 우리는 적극시장단 운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표명한 게 있는지를 좀 그거는 여쭤보고 싶네요. 앞서 얘기한 예, 대로 사회복음 1920년대부터 세계 기독교계의 어떤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소셜 가스펠의 일반 원칙이 예. 적극신앙단이 표방했던 그거예요. 근데 실제 행태는 패권을 주겠다. 기독교계의 전위 조직으로서 기독교계 전반의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체였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그거를 중일 전쟁 이후 얘기까지만 하자면 예,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에 우리가 기독교계의 친일을 이야기하죠. 예, 근데 나는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 친일을 했다나 그거는 어느 정도는 예.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사참배의 경우도. 음. 그런데 신우와 김한란의 친일은 그와는 궤도를 달리하는 음, 아주 악성 친일이었어요. 그게 음. 뭐냐면 김한란 신우는 총독부에 음, 가서 나한테 패권을 달라. 음, 그러니까 교권을 달라. 음, 내가 교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음,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총독부에 협력하겠다. 음, 그러니까 수동적 친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적극신앙단 사건 이후에도 이 신우 김한란은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총독부와 거래를 하면서 교권을 장악하면 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총독부 권력과 협력을 했던 친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동적 친일을 했던 신사참배에 끌려가고 뭐 이렇게 했던 기독교계의 친일과는 궤도를 달리한다. 그 점에서 더 음. 안타깝게 느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시작은 선한데 결과가 악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보고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적극신앙당 운동을 평가할 때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보다 강력하게 예, 기독교를 개혁하겠다. 어. 내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개혁하겠다. 근데 개혁의 실체가 뭐예요? 그래서 뭔가 혁신적으로 그 사회복음 예, 원리가 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런 사회복음 원칙, 사회구원의 예, 원칙이라는 거는 아주 소수파잖아요, 예, 사실은. 예, 우리가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중심 메뉴가 되지, 기독교 전반을 놓고 보면 아주 소수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구원, 사회복음을 음, 가지고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개혁하겠다는데 실제는 장악하겠다로 나타나면서 음, 문제가 생긴 거죠.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처음에는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음, 해방을 음,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강력한 당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 간부의 어떤 패권, 당 간부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면서 오히려 민중 해방을 표방했으나 오히려 민중이 소외되는 양상으로 간다. 예. 신호의 적극신앙단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예,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궁금증들이 있긴 한데 여튼 이제 지금 한 7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제 가봐야 어, 되겠네요. 예, 다른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편을 통해서 1920년대의 그 YMCA 운동, 그 민주운동과 관련해서 농촌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좀 살펴봤고요. 1부에서는 이게 YMCA 농촌운동, 그리고 2부에서는 그때 20년대 당대에 있어서의 그 한국 이념 모색. 기독교 진영의 이념 모색,
예, 그래서 이제 기독주의라든가 신앙동 신앙당이라든가 신우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시작 전에 이제 말씀 나눴던 거는 이제 다음 6월 달은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해서 6, 또 이제 7월은 방학 휴가. 예, 7월 달도 이제 학교에 계신 분답게 6, 7월 방학을 또 좀 하고 이제 8월 달에 이어서 좀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8월 하겠습니다. 하순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YMCA 운동 예, 1기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예, 2달 방학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YMCA 운동 2기를 이제 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예, 할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895년 시작부터 지금 1900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다루면 대략 한 1938년도까지 이렇게 좀 다뤄지는 것 같아요. 예. 다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YMCA 운동의 일기 이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는 6월 달이 아니고 8월 달에 음. 그렇게 교수님하고 또 YMCA 8월 하순에. 역사와 인물 이렇게 주제로 또 찾아뵐 것 같고요. 2달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예. 상반기 감사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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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안녕히 이제 계세요. 예. 일기 마치면서 인사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예. 시간이 좀 됐으니까. 뭐 어떻게 처음에는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 또한 YMCA 운동을 역사에 남기는 이런 작업이라는 면에서 나름 좀 사명감이 횟수를 예, 거듭할수록 예.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YMCA 운동 일기를 살펴봤고 이제 2달간 방학 여러분들도 휴가 잘 음. 보내시고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 8월 하순에 다시 뵙는 걸로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 이제 이게 YMCA 역사를 통사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사안사안별로 좀 쪼개서 구체적으로 또 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토론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이게 편에 한 3, 40분 내에 다룰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좀 이게 원래 계획했던 1년 스케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장기식 교수님이 또 동의하시면 음. 또 서브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또 8월 달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